스스로 덫에 걸린 악마. 한 통의 도난 신고가 연쇄살인마를 세상에 드러내다. 플로리다의 눅눅하고 뜨거운 공기 속 모든 비극은 어이없는 전화 한 통에서 비롯되었다. 1990년 어느 날 포트마이어스 경찰서에 한 남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신의 소중한 자동차를 도둑맞았다는 신고였다. 그는 분노에 차 있었고 자신의 재산을 되찾고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신고자의 이름은 데니얼 오원 코너헨 주니어. 그는 자신이 평범한 시민이자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순간 코너헨은 깨닫지 못했다. 그가 건 전화 한 통이 플로리다의 숲속을 공포로 물들인 잔혹한 연쇄살인마, 바로 자신의 정체를 세상에 드러내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는 경찰이 단순 차량 절도범을 쫓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경찰이 쫓던 것은 숲속 오솔길에 유령처럼 떠도는 희생자들의 원혼과 그들을 그렇게 만든 악마였다. 코너헨은 스스로 판 무덤으로 걸어 들어간 셈이었다.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4년 2월 플로리다주 샬럿하버 북쪽의 광활한 숲. 멧돼지들이 다니며 만들어 놓은 거친 오솔길, 이른바 돼지 오솔길 주변은 평소 사냥꾼들의 발길만 간간히 닿는 외진 곳이었다. 그날도 2명의 사냥꾼이 사냥감을 찾아 숲을 헤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짐승이 아닌 끔찍하게 부패한 인간의 시신이었다. 희생자는 신원을 알 수 없어 존도 1호라는 이름표를 달았다. 당시의 DNA 검사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였고 현장에는 신원을 특정할 만한 그 어떤 단서도 남아있지 않았다. 시신은 플로리다의 습한 기후 속에서 빠르게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결국 이 존도 1호의 신원은 2021년이 되어서야 매사추세츠 출신의 방랑자 제럴드 제리 롬바드로 밝혀졌지만 당시 수사관들에게는 그는 그저 숲속에 버려진 이름 없는 비극의 상징일 뿐이었다. 사건은 그렇게 미궁 속으로 빠져들며 2년 가까운 시간을 흘러보냈다. 세상의 관심에서 잊혀갈 무렵 숲은 다시 한번 끔찍한 비밀을 드러냈다. 1996년 1월 첫 번째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약 16km 떨어진 노스포트시의 숲에서 일부 유골이 발견되었다. 존도 2호로 명명된 이 희생자의 유골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었다. 누군가 날카로운 도구로 그의 성기를 의도적으로 절단한 흔적이 역력했다. 이는 단순 살인이 아닌 가학적인 욕망이 개입된 범죄임을 암시했다. 수사당국은 또다시 신원 파악의 난항을 겪으며 깊은 좌절에 빠졌다.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같은 해 3월 I-75 주간 고속도로 인근에서 존도 3호가 발견되었다. 앞선 희생자들과 마찬가지로 심하게 부패한 상태여서 신원 확인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한 달 뒤인 4월 17일 존도 4호의 유해가 흩어진 채로 발견되었다. 다행히 아직 일부 조직이 남아있어 살해된 지 몇 주 지나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수사 범위가 넓어지면서 경찰은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와 마주했다. 둥글게 말린 카펫 안에서 존도 5호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이 시신은 다른 시신들보다 부패가 덜 진행된 상태였다. 덕분에 형사들은 희생자의 목과 가슴, 다리에서 선명한 교살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성기가 잔인하게 잘려나간 상태였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시신이 발견된 주변 나뭇가지에서 사람을 묶었던 흔적이 발견된 점이다. 범인이 희생자를 산채로 나무에 매달았음을 시사하는 끔찍한 증거였다. 희생자들의 신원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범인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존도 4호의 어깨에 있던 문신 모양이 언론에 공개되자 한 가족이 경찰에 연락해왔다. 건설 노동자로 일하러 나간 뒤 실종되었던 켄 스미스와 문신이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DNA 검사 결과 존도 4호는 켄 스미스로 최종 확인되었다. 스미스는 낚시와 사냥을 즐겼고 약물 남용 문제가 있었다. 이는 경찰에 대해 오솔길 살인마가 어떤 유형의 피해자를 노리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지문 조회를 통해 존 도 5호의 신원도 밝혀졌다. 그는 20세의 리처드 몽고메리였다. 마약 중독자였던 그는 가족들로부터 공격적이고 야생마 같은 청년으로 묘사되었으며 주로 거리를 방황하며 생활했다.
리처드의 어머니는 아들이 실종되던 날 밤 댄이라는 남자를 만나러 갈 계획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마침내 범인의 가명이 처음으로 등장한 순간이었다. 리처드 몽고메리의 부검 과정에서 법의학자들은 그의 시신에서 미세한 파란색 페인트 조각과 특이한 직물 섬유를 발견했다. 놀랍게도 이 섬유는 켄 스미스의 시신에서 발견된 섬유와 일치했다.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임을 증명하는 강력한 물리적 증거였다. 플로리다 법집행부의 범죄 프로파일러는 이 연쇄살인마를 친절한 남자의 가면을 쓴 악마, 가학성애자로 규정했다. 그는 충동적인 살인마가 아니었다. 모든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희생자를 유인하고 시신을 옮길 운송수단까지 갖춘 조직적인 범죄자였다. 경찰은 자신들이 매우 지능적인 살인마와 상대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경찰이 익명의 살인마에 대한 공개 경고를 발표하자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데이비드 페이튼이라는 죄수로부터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그의 이야기는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페이튼은 자신을 댄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이 파란색 머큐리 가프리 차량으로 자신을 태우고 숲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숲길을 달리던 차가 그만 진흙탕에 빠져버렸다. 댄이 차를 밀기 위해 밖으로 나간 사이 페이튼은 무심코 뒷좌석을 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칼, 밧줄, 방수포, 장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낀 그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댄이 여전히 차 뒤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페이튼은 운전석에 뛰어올라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살기 위한 필사적인 탈출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이 데니엘 코너헨이 경찰에 자신의 차가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바로 그 사건이었다. 데이비드 페이튼의 제보를 통해 경찰은 마침내 댄의 정체를 특정했다. 그는 플로리다 푼타고다에 거주하는 42세의 남성 데니얼 오원 코너헨 주니어였다. 수감 중이던 페이튼은 여러 장의 용의자 사진 속에서 코너헨의 얼굴을 정확히 지목했다. 마침내 수사팀은 첫 번째 공식 용의자를 확보했다. 코너헨의 과거를 파헤치자 어두운 이력들이 드러났다. 그는 동성애자였으나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23세에 미 해군에 입대했지만 동료에게 국왕 선교를 시도하다 거절당하자 돌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불명예 제대했다. 이후 그는 샬럿 카운티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용의선상에 올랐을 당시에는 허리 부상을 이유로 병가를 낸 상태였다. 하지만 코너헨은 5건의 연쇄살인 혐의로 체포하기에는 증거가 턱없이 부족했다. 경찰은 그를 체포하는 대신 20에서 30명으로 구성된 특별 전담팀을 꾸려 24시간 밀착 감시에 들어갔다. 코너헨은 마치 다음 희생자를 물색하듯 구걸하는 이들이나 노숙자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차로 배회했다. 경찰은 함정 수사를 계획했다. 레이 위어라는 잠복 경찰이 코너헨에게 접근했다. 코너헨은 자신을 사진작가라고 소개하며 속박 사진을 찍는 대가로 $200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약속 장소는 역시나 외진 숲속이었다. 약속 장소로 향하던 코너헨의 차를 경찰이 덮쳤고 그는 살인사건에 대한 신문을 받기 위해 연행되었다. 코너헨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태연하게 말했다. 밧줄로 묶는 것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 상상은 해봤지만 실제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의 집을 수색한 경찰은 밧줄, 카메라, 그리고 정액이 묻은 속옷 등을 발견하여 증거물로 수집했다. 그 무렵 돼지 오솔길 연쇄살인 사건 뉴스는 포트마이어스 경찰서에도 전해졌다. 수사관들은 1994년 8월에 발생했던 한 미제 사건을 떠올렸다. 스탠리 버든이라는 남성이 신원 미상의 남성에게 잔혹한 강간과 살인 미수 공격을 당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건이었다. 버든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범인은 자신을 댄이라고 소개하며 예술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돈을 줄 테니 숲으로 가서 나무에 묶여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나무에 묶이자마자 댄은 돌변했다. 그는 밧줄로 버든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나무에 발을 디뎌 지렛대처럼 힘을 가하며 그를 죽이려 했다. 버든의 귓가에 범인의 섬뜩한 목소리가 맴돌았다. 왜 그냥 죽지 않는 거야, 이 개자식아. 그냥 포기하고 죽어버려. 그러나 버든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오랜 시간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범인은 결국 지쳐버렸고 버든을 나무에 묶어둔 채 그대로 차를 몰고 사라졌다. 경찰이 보여준 용의자 사진들 속에서 버든은 단번에 데니얼 코너헨을 지목했다. 마침내 살아있는 증인이 나타난 것이다.
1996년 5월 31일 데니얼 코너헨은 스탠리 버든에 대한 납치, 성폭행,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다. 코너헨의 체포 이후 과학 수사 결과들이 속속 도착했다. 리처드 몽고메리의 시신에서 발견된 파란색 페인트 조각은 코너헨의 머큐리 카프리 차량의 페인트와 일치했다. 켄 스미스와 리처드 몽고메리의 시신에서 공통으로 발견된 직물 섬유 또한 그의 차량 내부의 섬유와 정확히 일치했다. 마침내 코너헨은 리처드 몽고메리 살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나머지 존 도 1, 2, 3호 사건은 물증 부족으로 기소되지 못했다. 1999년 8월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데니얼 코너헨에게 리처드 몽고메리 살해 혐의와 스탠리 버든에 대한 공격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다. 그리고 그에게 내려진 선고는 사형이었다. 악마가 심판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플로리다의 숲은 아직 끝나지 않은 끔찍한 진실을 다시 한번 세상에 드러냈다. 2007년 3월 23일 포트마이어스의 시골 지역, 나무가 빽빽히 들어선 곳에서 토지 측량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우연히 사람의 뼈를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트마이어스 경찰서는 첫 발견 장소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인 끝에 무려 8구의 추가 유골을 발견했다. 희생자들은 모두 21살에서 40세 사이의 백인 남성이었고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으며 신원을 확인할 만한 어떠한 소지품도 없었다. 뼈에는 칼에 찔리거나 총에 맞은 흔적 같은 외상이 없어 법의학자들은 이들 역시 교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유골주된의 식생 상태로 보아 희생자들은 약 10년에서 12년 전, 즉 1990년대 중반에 숲에 버려진 것으로 보였다. 이 새로운 시신 매립지는 경찰에게 돼지 오솔길 연쇄살인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수사당국은 이 8구의 시신 역시 데니얼 코너헨의 소행이라고 확신했다. 이로써 그가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희생자는 총 14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경찰은 이것이 전부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있다. 많은 이들은 데니얼 코너헨을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연쇄살인마 중 한 명으로 평가한다. 오늘날까지도 수사관들은 아직 이름조차 찾지 못한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자신의 어리석은 도난 신고 전화 한 통으로 스스로를 덫에 빠뜨린 악마 데니얼 코너헨은 플로리다의 사형수 감방에서 자신의 처형일을 기다리고 있다. 그가 저지른 범죄의 전체 규모는 여전히 플로리다 숲의 깊은 어둠 속에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